이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3년 동안 이 봉쇄를 당했을 때 사람 심리적으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게 삼불심리라고 그러는데 정부나 시장에 대해서는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이 중국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 지금 계속 밀당을 하고 있거든요. 경쟁의 심리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이 심리를 어떻게 하면 하느냐. 2024년도도 쉽지 않다. 계속 이런 리스크는 계속 생겨난다. 근데 이제 교수님 오시면서 헐레벌떡 오셨잖아요. 네, 지금 뭐 완전 뭐 지금 이슈가 하나 터진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금 한국 기업들 큰일 났다고. 지금 그 얘기부터 하나 급하게 최근 해주시죠. 지금 중국 회사법이 네. 수정이 됐어요. 뭐 크게 두 가지 이슈인데 종업원이 3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중국 노동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 공회라고 하는데 네.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뭐 대표를 통해서 한 명이 노동이사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기업 법인 설립할 때 지금 현재는 이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자본금을 넣을 때 사실 만약에 이 조인트 벤처 같으면 합의해서 돈을 나누어서 넣어도 됐거든요. 네. 조금 이제 기업 입장에 조금은 플렉서블 했는데 딱 5년 안에 무조건 네가 정관에 약속한 돈을 5년 안에 무조건 완납해라.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지금 이슈가 돼서 뭐 좀 인터뷰한다가 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큰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뭐 아까 기사를 보니까 뭐 삼성, 현대, 뭐 SK 뭐 다 문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죠. 네. 지금 뭐 그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에서 나온 어떤 이사, 요 분이 이제 새로 뭐 이사진에 합류를 하면 뭐 어떤 게 뭐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두 가지 가장 큰 화두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신규 법인에서 5년 내로 완납해라 뭐 이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조합 대표 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뽑힌 중국인은 네. 반드시 이사회 한 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네. 그 신문에 보면 야 이제 중국 노동자 눈치도 봐야 된다. 네. 이런 기사가 막 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300 이상이면 규모가 좀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은 다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독자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독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사회도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큰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 근데 너무 그걸 매체에서는 조금 분위기를 조금 걱정이 과도하게 되니까.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근데 걱정되는 것은 조인트 벤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5대5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중국 자본 어떤 중국 자본과 한국의 이제 자본 인수 경우는 이 지금 중국 노동자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네. 당연히 누구 편 들겠어요? 중국 편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상황이 곤란하다. 네. 이러되면 이제 눈치를 정말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물론 중국 정부가 이렇게를 지금 한 배경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뭐는 일단은 뭐 중국 노동자 뭐 참 권익을 많이 한다, 뭐 참여를 시킨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일단 뭐 지방 재정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돈을 아까 말씀드린 5년 안에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빨리 좀 걷어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빨리 지금 내수 진작시키라고 하는데 돈은 없고 빨리 돈을 좀 걷어야 되는 것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한 부실 기업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름만 걸어놓고 회사 만들면 또 돈을 지원해 주는 지방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뭐 창업한다 해놓고 그죠. 앞으로 해서 뭐 한 10년 내에 10억을 넣겠다. 그래가지고 지원금 회사 중국 지방 정부에서 회사 설립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돈을 안 내고 그럼 이런 좀비 기업이 많은가 이거 한번 정리하겠다. 이런 측면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건 중국의 이야기고 그럼 우리 기업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격탄이 바로 우리 합자 기업하고는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는 300인 이상의 지금 기업으로서 중국에 사업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네.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큰 여파가 가져오겠죠. 이게 그 노동이사 뭐 이런 제도라고 노동이사제, 봐야 될 텐데 노동이사제. 이게 뭐 이제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뭐 이제 어떤 뭐 투자 같은 거를 뭐 거부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자산 매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반대도 하고 하면서 뭔가 사측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에 좀 약간 좀 딜레이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중국 회사법 규정을 보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독일도 이게 있거든요. 이게 민주화된 부분에서 독일이 특히 이제 노동자 중심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매각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캐스팅 보고 지고 있는 이 노동자가 중국 표를 딱 던져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장 하나 좀 뭐 폐쇄해야 된다 폐쇄해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자 기업들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 막 지금 나오는데 그걸 지금 제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독자는 그 구멍이 있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하니까 네. 한 명 들어왔다고 해서 판을 바꾸지는 못하는데 진짜 우리 조인트 벤처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작전을 짜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지금 벌써 예를 들면 이제 뭐 준비를 뭐 지금 운영해서 이걸 매각해서 뭘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안 되면 지금 회사 전체 운영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빠져나갈 것에 대한 이제 사전 조율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좀 아마 지금 중국 내에 300인 이상에 되는 우리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럼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다. 지금 아마 좀 정신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요. 그러면 그 중국 정부가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한 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인권 차원에서 뭐 노동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한 거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어떤 뭐 다른 어떤 그 의도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이거 외국 기업에 대한 어떤 좀 통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도 좀 있는 걸까요? 외국 기업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지금은 중국에 있는 지금 외국 투자 기업이 지금 많이 또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입장에서는 네. 아니죠. 아닌데 그 부분은 아닌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더 이게 중국 투자를 좀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지금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다. 근데 이게 외국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네. 네, 지금 왜냐하면 회사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가장 상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기업들도 중국 기업도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좀비 기업들이 지금 너무나 이게 그 때문에 아마 내년도 중국의 이제 기업 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중국의 민영 기업 수가 한 5천만 개 정도 되거든요. 5천만 개. 네. 네. 그러니까 약 5천만 개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이제 의미가 없는 돈 받아 먹고 세금도 안 내는 혜택만 받고. 혜택만 받는 애들. 이런 애 다 정리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그건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독이 되는 거죠.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실 때 뭐 우리 기업 입장에서 뭐 자본금 완납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중국 진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또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 연구소를 통해서 중국 진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년 안에 어떤 식으로 내가 자본금을 낼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되는 게 좀 있죠.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자금이 좀 많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예상했던 구체화해야 되는 거죠.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어쨌든 이제 이사로 이제 노동자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의사 결정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예측이 안 되는 변수가 생겼다.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노동이사가 들어오면 일단 뭐 감시하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이 정보가 또 우리 셀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부담이 좀 되기는 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국유기업도 아니고 민영기업, 특히 외자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 컨트롤을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런 뭐 노동이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한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문제가 매우 커질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은 그거는 완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분명히 외국 자본이 필요로 하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가서 그 많은 글로벌 CEO들 만나는 목도 지금 중국에 투자하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꼭 뭐 반 이 외자 정책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외자 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다 포함되는 거다. 뭔가 이 근로자분들의 어떤 뭐 그 지지나 이런 것들을 또 맞습니다. 그런 약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도 노리고. 지지율로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만큼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오늘 제가 중국 경제 이야기하면서 지금 중국 경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많은 일반적인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권익을 우선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봐야겠네요. 그럼 방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중에 그 지방 정부가 지금 뭐 돈이 뭐 사실 뭐 되게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자금 확보를 위해서 뭐 이렇게 바꾼 거 돈이 필요하죠. 그렇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실제로 하나의 일부 목적이다. 실제로 뭐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가요? 지방 재정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13개 정도 지방 정부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뭐 청해성, 뭐 그다음에 귀주성, 우리가 4대 직할 수 있는 천진. 이 청해성 같은 경우는 정 부채율이 거의 한 뭐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심하면 월급도 못 줍니다. 못 주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 청해성이나 그다음에 이 귀주성, 청해성 하면 칭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고이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 13개 정도 지방 정부가 좀 매우 심각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것도 당연하고요. 뭘 새로운 걸 하려 해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죠. 출퇴근 같은 경우도 아예 뭐 출근을 좀 쉬었다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있고. 전반적인 뭐 월급뿐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하고 연결. 그 지방 정부가 돈이 없다는 것은 지방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관으로 해서 먹고 사는 여러 가지의 뭐 식당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제 소비의 주체들이 있는데 그건 다 지금 사다리식으로 해가지고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13개 지방이 가장 심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썩 좋지는 않다. 그런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소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결국 투자를 했는데 투자는 돈이 없고 그건 이제 결국은 의지할 것은 정부 중앙정부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중국 좀 하려면 투자를 하려는데 이거를 지금 만들어내려면 세금을 많이 걷든가 네.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 그럼 세금을 걷을 데가 없어 지금. 지금 민영 경제들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소비를 안 하니까 민영 기업이나 이런 거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버니까 세금을 못 내죠. 그럼 세금 들어올 때는 제한적이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결국 정부가 돈을 푸는 거, 유동성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년도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2024년도 지금 봤을 때 이 지방 부채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이건데 중앙 정부가 언제쯤 이 지방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풀 것이냐, 어떤 형식으로 풀 것이냐, 요런 게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내년 1분기는 아닐 것 같고 이제 하반기 정도 돼서 지금은 뭐 돈을 안 푼다고 하지만 답이 없어요. 안 풀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특별채라든지 혹은 이제 국채를 또 지방 국채가 아니라 중앙 정부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 정부한테 이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통해서 지방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켜 부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GDP 지금 한 4.5에서 4.8 정도가 나온다. 네. 중국의 GDP는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1, 2월 달에 지방 정부에서 양회를 합니다. 네. 우리가 양회 들어보셨잖아요. 네. 전인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2024년도에 얼만큼 GDP 성장을 하겠습니다라고 중앙 정부에 딱 회의를 하고 통계를 뽑고 쭉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중앙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중앙 정부를 딱 가지고 3월 초에 중국 양회를 하거든요. 그럼 다 입수해요. 30개가 넘는 성실, 뭐 직관식 다 보고 그 중간점을 찍어서 국무총리가 3월 초에 집중제재 발표하잖아요. 네. 올해 중국의 성장 목표는 딱 찍어서 요즘 아시겠지만 전후라는 말을 쓰거든요. 5% 내외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나온 게 한 5.5 정도 되면 한 5% 내외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흐기 때문에 그럼 1, 2월 달에 그 지방 전인대가 좀 중요한데 거기서 만약에 GDP가 낮게 나오면 거기 지도자가 중앙으로 가겠어요? 못 가네요. 못 가는 거잖아요. 네. 뭐 어쨌든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말 부동산 LGFB 지방융자 정부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올해가 그렇고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정말 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꾸역꾸역 5%를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5%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1% GDP가 보통 일자리 창출이 한 250만에서 280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네. 1%가. GDP 1%가 300만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2023년도 졸업생이 1,156만 명 정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한 1,200만 명 한다. 네. 1,200만 명 일자리 이게 5%네요. 예, 그게 아무리 못해도 이해되시죠? 네. 왜 5%를 하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취업률은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예요. 이게 지금까지 중국이 쭉 개혁해 오면서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잘 사니까 네. 말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잘 사니까 옛날보다 집도 좋아지고 차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특히 이제 기성세대는 그렇지만 지금의 젊은 MZ 세대들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 친구들은요 우리가 중국 가시면 뭐 그러잖아요. 유튜브도 안 되고 그죠 구글도 안 들어가지고 이런 말 하죠.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다 이 VPN 통해서 다 봅니다. 네.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도 다 보잖아요. 다 봅니다.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은 어쨌든 할 답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를 꼭 만들려고 한다.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요. 최근 자료 보면 IMF도 뭐 한 4.2 정도 얘기를 했고 OECD 같은 경우는 4.7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문제점을 아까 제가 적나라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 성장이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막 뭐 붕괴되고 위기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성장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위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피크 차이나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가 피크 차이나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피크 차이나는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가장 피크를 찍은 GDP가요. 2007년도일 겁니다. 한 14.6% 정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 등락을 오고 가다가 2010년도에 10.6% 네. 딱 찍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피크 찍은 거잖아요. 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근데 중국 망한다 위험론 붕괴로는 그때부터 이야기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우리가 늑대야 하는 것처럼 양치기 소년과 네. 같은 우와 같은 이야기죠.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 이 성장률을 가지고 중국 경제의 성장이 멈췄느냐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중국 경제는요 절대 성장률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3세대 지도부 짱저민 시대 때 그게 이제 보통 1989년에서 2002년도 겁니다. 3세대 지도부 짱저민 요 시대 때 중국 GDP 1%가 얼마 정도였냐면 60억 달러. 4세대 지도부 후진타오 시대 때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12년 요 사이 때 네. GDP 1%가 얼마였냐면 한 170억 달러. 거의 3배 가까이. 네. 그다음에 시진핑 1기 2013년부터 2017년 요 5년 요때가 얼마였냐면 1%가 960억 달러. 그다음에 2기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요때가 얼마였냐면 GDP 1%가 1940억 달러입니다. 계속 성장을 했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다르잖아요. 경제 성장 크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만큼 이제 그때문에 이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중국 경제가 완전 거꾸라질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다르다라는 거. 예. 그거를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진핑 시대 때 1%의 GDP는 3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짱저민 시대에 한 31%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같은 급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만큼 커지니까. 같은 1%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경제상 크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또 6일 얘기할 때 이제 인구 감소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인구 감소 많이 하는데 맞죠. 그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당연히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의 차이나 리스크는 많다. 하지만 이게 중국 경제를 흔들고 흔히 이야기하는 붕괴되는 식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차이나 피크론의 담론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 감소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중국은 이미 3차 서비스 산업이요. 2013년도에 이미 제조업을 추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첨단 제조로 지금 넘어가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됐죠. 그러니까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2년도 그러니까 제조업 노동자 대비 지금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 대수가요 10,000명당 한 394대 정도 됩니다. 안주까지 뭐 없지만 이게 전년 대비 한 23% 정도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요즘은 지방 가보시면요 예전에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뭐죠 이게 수제비 같은 거를 다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탁탁탁탁탁 그게 하나가 네. 우리 돈으로 한 150만 정도 한답니다. 네. 그건 지금 월급보다 훨씬 낫대요. 정확하답니다. 탁탁탁탁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로봇화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그게 리스크로 가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위험론으로 빠지기에는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이 피크 차이나의 담론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좋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것은 활용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의 이제 얘기는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 정부 부채가 뭐 너무 많고 또 부동산 기반으로 또 GDP를 또 키워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또 유지가 안 되면 사실상 뭐 이제 그게 여기서 또 위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뭐 컨트롤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 뭐 경제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도 지금 부동산 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대출이나 이런 정부 부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중국은 뭐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에 지금 선행 집행 주택 거래가 이미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차익을 찍고 약간의 지금 변화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신규 착공도 하고 지금 재건축 뭐 신도시 개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문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지방 부채 그다음에 이 부동산 이슈가 지금 중국 중앙정부도 가장 큰 해결의 문제를 알고는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 중앙경제공작회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경제대책회의 같은 거예요. 거기서 2024년도 9대 중점 업무를 이야기했어요. 네. 그게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중국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첨단 산업을 생태계를 더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국은 이 수출 중심이 아니라 자국 산업 중심으로 해서 계속 미중 간의 이야기도 잠시 또 하겠지만 자국 산업 위주에서 성장을 해. 그래야지만 자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 거기에 투자가 돈이 많이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내수 이제 키우는 소비를 키워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쭉쭉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지방 부채, 부동산 이슈를 좀 해결하겠다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인식을 그전 시기 2022년, 23년도보다 좀 더 강하게 지금 보고 있고 이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지금 이슈 예를 들면 항저우라든지 근데 지방 3, 4선 도시뿐만 아니라 좀 대도시 정도 항저우라든가 베이징 같은 데 사실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돈도 지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일단은 가장 큰 게 심리적인데 심리적으로 지금 사면 상투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살고 있고 안 사니까 돈을 좀 낮추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딱 팩트입니다. 거기에 따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심리를 핵심이 뭐냐면 이 심리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에 중국 좀 가장 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시장의 주체죠. 중국 소비자 민영 기업들한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당면의 문제점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중국 경제 비관론 하는 것 중국 내부에서 막 차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단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부분에서 심리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자꾸 많이 보면 소비를 더 안 할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더 안 하겠죠. 투자를 안 하면 당연히 일자리도 고용도 줄어들겠죠.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중국 좀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시장에서 먹힐 것이냐 키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부동산 이슈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더 거슬러 가볼게요. 2023년도에 11월 달에 인민은행이랑 뭐 증권감독위원회나 부동산 관리 감독하는 뭐 이런 이런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을 다 모았죠. 건설사를 모아가지고 뭐가 힘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했었어요. 어떤 식의 지원을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게 11월 7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아마 12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중국 내에서 이렇게 막 나돌았냐면 지원하는 50개 기업들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이 디벨로퍼들 부동산 건설사 도산 안 나게 도와줄 것이다. 근데 이게 막 돌아다니면 저도 이제 그 명단을 쭉 봤는데 근데 보면 민영기업보다는 확실히 국영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돌아다니면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이제 기자들 이렇게 쭉 중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신문 기사라든지 인터뷰를 제가 해보면 이게 그냥은 돌지는 않거든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이 디벨로퍼들 부동산 건설사들의 도산을 이제 버릴 건 버리지만 살려야 될 것을 다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23년도가 이제 심리적으로 부동산 건설사 큰 기업들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고 어느 정도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약간 정부가 좀 이제 심리적인 조금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뭐 만약에 그런 리스트가 이제 진짜 공개가 되고 이래 했을 경우는 약간은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근데 이게 또 결론은 마찬가지죠.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기에는 제가 볼 때 이것도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리스크 할 때 제가 근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중국 경제 기초 체력이 일단은 버틸 수 있다. 첫 번째가 일단은 뭐 외환 보유고도 일단 뭐 세계 1등이 3조 2천억 달러 되고 두 번째가 중국 저축률인데요. 지금 저축률이 지금 뭐 한 45.6 정도 됩니다. 보통 선진국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많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기초 체력을 이야기를 하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위안화 돈이 잠자고 있는 돈이 제가 중국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돈으로 좀 바꿔 보니까 한 2경 4,565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경. 그러니까, 네. 일본 노무라 증권 자료를 보면요, 한 7,200억 달러 이상이 은행에 잠자고 있다. 그걸 정부 입장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리이기 때문에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해서 돈을 쓰게끔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어쨌든 자고 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경제 기초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부채율도 뭐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 감내낼 수 있는 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78% 정도 되니까 뭐 일본 같은 게 한 220% 넘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 지방 부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너무 이제 서방에 있는 이게 추산된 부분들을 가지고 보기에는 앞서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핵심인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요 금융 자본 시장은 누가 컨트롤합니까? 뭐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정책이 시장을 못 이기죠. 근데 사회주의는 정책이 시장을 이깁니다.
때문에 그거는 좀 체제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그 두 가지 측면을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서 이제 궁금한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줄이게 됐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돈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뭐 변화의 계기가 뭔가요? 가장 큰 게 코로나겠죠. 예, 그다음에 제로 코로나겠죠. 예, 그러니까 물론 대내적인 것은 이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이죠. 3년 동안 격리를 안 당해 보시면 모르는데 저는 코로나 기간에도 갔었잖아요. 저도 3주 격리를 해봤고요. 중국은 엄청 세게 했어요. 네. 그 이제 현장을 가보시면요,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집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네.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온 것보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내적인 부분들은 제로 코로나, 다음 대외적인 것은 미중 간의 이슈죠. 그게 있는데 미국의 중국 제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제 핵심이 이제 이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3년 동안 이 봉쇄를 당했을 때 사람 심리적으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하면 이게 삼불심리라고 그러는데 네. 삼불심리. 정부나 시장에 대해서는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안 쓴다는 거죠. 또 그러다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경기가 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감원을 많이 한다고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만약에 감원되면 어떻게 하지? 흔히 말하면 잘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삼불심리 때문에 돈을 안 쓰는 거고 가격이 더 내려갈 거야. 안 좋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나중에 아까 꼭지 잡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디플레이션 우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꾸 이제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을 재고를 좀 푸는데 안 사니까 네. 가격은 더 싸지는 거예요. 그것도 안 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리가 자꾸 나오는 게 신문 기사에 디플레이션 우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 흔한 돼지고기도 중국 물가의 바로미터는 돼지고기도 가격이 지금 40% 이상 떨어지는 게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도 요커들이 안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전에 5번 왔으면 한 2번밖에 안 옵니다. 외식 10번 했으면 지금은 한 2-3번밖에 안 합니다. 집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어디가 가장 떨어져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 정부도 알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 지금 계속 밀당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게 심리라고 했죠. 경쟁의 심리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이 심리를 어떻게 하면 하느냐. 근데 이게 3년 동안 갇혀 있는 이 심리가 제가 볼 때는 2024년도도 쉽지 않다. 그 말의 의미는 2024년도 중국 경제가 어려울 거고 아마 또 2024년도에 또 뭐 부동산 부도 난다 이런 얘기 또 나올 거고 또 이런 이슈가 터지면 또 제가 다음에 와서 또 방송 뭐 이유를 하겠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중국 경제가 그렇다고 꼬꾸라지진 않는다. 근데 계속 이런 리스크는 계속 생겨난다. 그 심리적.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걸리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상흔 효과인데 이 상흔 효과가 적지 않다.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 축구 선수였나? 축구 선수 한 분이 뭐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그 한번 뭐 대표팀 한번 갔다 오면은 뭐 3주 격리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 3주를 경기 못 뛰면 뭐 완전히 뭐 그건 우리는 망가지니까. 우리는 3주인데 거기 사는 사람 상황이 같으면 한 달 네. 생각해 그러면 아예 못 나가게 한다. 못 나가게 했죠 네. 그때. 와, 그러니까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네. 그게 올해 2023년도죠. 리오프닝하고 중국 경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그걸 다 그렇게 봤던. 근데 네, 네. 안 되네. 계속해서 지금 허덕이고 있고 소비가 안 나오네. 뭐 고복 소비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 입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가 생각해봐. 3년 동안 안 하는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진다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 기업들이 지금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소비가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돈을 쓰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그게 자꾸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뭐 조금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2024년도도 결국은 소비가 되지 않을 거다. 소비가 안 된단 말은 중국 경제 성장이 가장 힘든 상황이다.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의 GDP에서 2021년도까지만 해도 65%입니다. 네. 이상이 65% 이상. 네. 그러니까 좀 조금 더 거슬러 가면 2019년도 같은 경우 70% 이상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GDP를 만드는데 65% 이상이 이제 수출이 아니라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수출은 어차피 지금 중국은 기대도 안 해요.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기술 자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거의 65% 있었는데 2022년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네. 한 36.7.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GDP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부랴부랴 뭐 꾸역꾸역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그럼 또 투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 그냥 꾸역꾸역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행히 수출 같은 경우도 미국은 안 됐지만 동남아 쪽엔 조금 됐고 그렇지만 옛날처럼 아니었기 때문에 그 5%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소비를 만들었던 것도 있고 투자를 이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 소비가 빨리 안 풀어지면 또 꾸역꾸역 만들어내야 되는 상태가 온다. 근데 거기다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돈이 없잖아요. 지방정부가.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 지금 또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앙정부 아까 말또 이렇게 손을 대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이라도 좀 잘 되면 좀 어느 정도 좀 상세가 될 텐데 수출도 지금 뭐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중국이 나름 수출 국가인데 이게 수출이 점점 좀 이렇게 좀 힘들어지게 되는 어떤 뭐 원인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일단 수출이 안 되는 지금도 여전히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뭐 미국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노동 집약형에 만드는 인건비 뭐 해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차이나 미국 시장에서 계속 많이 팔리고 있고 하는데 근데 일단 미국이 대중국 관세가 아직 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팔리겠죠.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뭐 요인이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재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물량이 이제 줄어드니까 또 투자도 적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기존인 재고도 틀기도 힘든데 새로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 쪽은 됐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기여도에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그러니까 소비로 넘어가기 시작한 게 벌써 지금 꽤 오래됐으니까 네. 수출이 가장 뭐 안 된 이유는 저도 이제 그 똑같이 코로나로 보고 그다음 미국의 대중국 제재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내부적 요인을 찬다면 인건비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만들어서 팔아도 안 남는 게 별로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보면 이제 위안화 또 환율 이슈도 좀 있긴 하죠. 네. 위안화 환율도 이제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데 약간은 이제 그 이슈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제 수출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뭐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기여도가 훨씬 더 낮아졌죠. 중국 입장에 가장 큰 비중이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이제 큰 게 잘 안 나가는 거죠. 돈 되는 게 그걸 막아버렸으니까. 네. 또 관세가 높아보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에 미국에서 10개 샀던 걸 뭐 3개 살밖에 안 사버리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미중 분쟁 뭐 이런 무역 전쟁이라고 불렸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기를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또 정치랑 또 엮이면은 또 이게 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뭐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제가 이거로 뭐 여러 방송을 많이 했는데 미중 간의 부분에서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중 간에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 산업 분야를 두고서는 디커플링 탈동제가 네. 확실히 될 것이고요. 그거는 변함없다. 그래서 뭐 다른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뭐 두 정성이 만났다고 해서 좋아질 것이냐 완화될 것이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 첨단 기술과 산업은 뭐 미국 자체가 그렇게 뭐 중국을 제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거는 국가안보 그다음에 경제안보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 누가 되더라도 지금 내년 대선이 가장 핵심인데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른 영역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사실 중국에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2024년도 이 바이오노믹스가 1, 2분기에 좀 잘 먹혀야지만 이 재선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11월 달 대선, 그러니까 올해가 슈퍼 선거였는데 그리고 대만 총통 선거, 그다음에 11월 달 미 대선이 미중 관계를 또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측면 1, 2분기 미국 경제를 위해서 지금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 좀 관세를 낮춰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좀 많이 끌고 와야지만 아무래도 저렴한 물건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중국도 좋고 네. 바이든도 좋고 네.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 11월 달에 미국 APEC에서 만났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걸 이제 활용을 하겠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시는 게 시진핑은 바이든을 응원할까? 트럼프를 응원할까? 네. 그렇잖아요. 네. 누구를 응원할까? 전문가보다 의견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트럼프를 응원하지. 왜? 트럼프는 해봤고 네. 트럼프는 비즈니스 대통령이잖아. 줄 건 주고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다릅니다. 지금 시진핑 머릿속에는 당연히 바이든일 거다. 네. 그래서 11월 달에 간 거고. 만나러 간 거고. 왜? 바이든을 조금 더 밀어주는 측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럼 간단합니다. 트럼프의 불확실성이냐 바이든의 예측 가능한 안정적 전략 경쟁을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플러스에 플러스 또 거기다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의 괜찮은 정책들 이것들을 그대로 승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되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괜찮네 바이든 행보 괜찮은 건 그대로 또 승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강해지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 매우 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 내부도 힘든데. 네. 그렇지. 바이든은 예측 가능했거든요. 그다음에 바이든은 지금까지 보면 많이 제재를 했는데 구멍을 줬다고, 룸을 줬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죠. 예측 가능하다. 그다음 뭐 어디를 때릴 것인지, 어디를 제재할 것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트럼프는 얘가 어디를 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봤던 트럼프랑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네. 다를 거다. 그래서는 바이든을 선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저도 미국에서 있다고 왔지만 민주당 공화당 똑같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같은 목소리지만 네. 공화당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미국일 때 가장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공화당 되면 중국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러면 새로운 미중 관계에 또 일이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IRA도 지금 완전히 들어오겠다고 네, 그렇죠. 하는 거고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전면 폐지하겠다.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FAB4라고 하는 이 반도체 동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참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025년도 우리 경제가 또 휩싸여 되는 거고 우리 기업들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기차 배터리 하는 기업들 지금 미국에 다 지금 해놨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엄청난 지금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관련된 부분만 해도 지금 예를 든다면 IRA가 전면 폐지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이 뭐 한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기사화된 거 보면 한 4분의 1 정도 넘는다고 하잖아요. 전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중에서 한 550억 달러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이 될 것이고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2024년도에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한테 엄청난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은 미중 분쟁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겠네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미 미중 간의 것을 장기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자꾸 기술 자립 지금 반도체 독립 매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자립이 되고 산업 고도화가 더 많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더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고 제가 뭐 여러 공영방송에도 말을 했지만 고착화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 자립을 그러니까 우리 A부터 Z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의도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미국과의 그런 첨단 기술 산업과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없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만약에 바이든이 됐다고 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미국 자체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이긴다. 이건 뭐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것을 1년 동안 계속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미국 내부도 중국과의 이 전략 경쟁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첨단 산업 기술 분야를 최단으로 떨어뜨려 놓겠다. 네. 우선 벌려놓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뭐 이렇게 뭐 화해를 그렇죠. 하든 아예 그러니까 네. 네가 포기할 정도로. 근데 포기를 하냐는 거죠. 중국은 네.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이 아니니까 많이 컸다라는 거지 중국이. 네. 아니 미국이 때리는데 중국이 안 크면 저렇게 때리겠어요. 위협이 되니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미국 내부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지금 이 격차를 안 벌이면 안 되겠다는 게 워낙 지금 뭐 미국 뭐 상하원 의원 백악관 다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누가 되든 그냥 꾸준히 이 첨단 기술 산업은 된다. 그럼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그 특히 2024년도는 판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한 빅 웨이브죠.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는 많이 했고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에 탈중국하고 뭐 지금 미국에 또 올인하는데 이것도 좀 변화의 문구가 생기고 있는 것들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가장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시죠? 폴이코노미, 폴리틱스와 이코노미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는다는 얘기. 네.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60개 넘는 나라가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는데 한 40억 명이 넘는 사람이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인도도 하지만 지금 유럽도 하고요. 바로 1월 달부터 대만 총통부터 해가지고 11월 달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게 지형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폴이코노미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대통령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 버립니다. 네. 친미하는 사람이 친중으로 가고 친중하는 사람이 친미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그래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대통령도 원래 아르헨티나가 브릭스 플러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브릭스. 거기에 원래 조인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난 안 한다. 다시 빠졌습니다. 자꾸 이제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본격적인 해가 2024년도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계속 중국을 제재할 텐데 그럼 중국은 어떠한 반격 카드로 미국에 대응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때 했던 것처럼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으로 갈 것 같아요. 단계별로. 1단계가 저는 이제 표현은 이제 분열적 심리론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런 뭐 좀 심한 워딩을 통해서 불안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계속 불협화음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런 이제 혹은 미국과의 동맹 우방국 간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좀 분열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을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이 분열적 심리전을 일단은 할 것이고 1단계는 그다음에 2단계가 이제 경제력을 이용한 여론전이죠. 경제적으로 엮여 있는 나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중국에 대한 충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도 지금 거의 친중으로 많이 가고 있죠. 아프리카, 그다음 남미, 뭐 브라질도 뭐 목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중국이 철광석 거의 뭐 안 사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제를 이용해서 계속 중국이 이 편을 만들 겁니다. 네. 내 편.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지금 이제 미국을 두고 미국 서방국에 대해서 중국은 개도국의 리딩 국가 혹은 뭐 후진국의 대변자 이런 이름으로 계속 편을만 세력을 키워나갈 겁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맞대응의 법률전이죠. 분명히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제재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많이 봤던 공급망 이슈라든지 광물 자원 계속하면서 법률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통해서 이건 미국한테 정조준한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그냥 히토리가 봐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맞대응의 법률전을 교묘하게 활용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뭐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섞어가면서 단계별로 계속 또 미국을 흔들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흐트러져 있는 경제를 또 메꿔내야 되는 그런 아마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정말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양국 간에 뭐 정말 치열하게 막 물밑에서도 막 뭐 그 준비도 하고 뭐 겉에서는 또 약간 화해의 제스처도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적과의 동침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우리가 플렉스하게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율성, 전략성을 잘 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 또 한국이 또 고생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올해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나와서 여쭤보는데 그 대만 총통 선거가 뭐 얼마 안 남았다 뭐 네. 있는데 그 뭐 대만하고 또 중국하고도 또 이제 뭐 민감한 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어떤 선거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뭔가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게 있을까요? 2024년도 중국 관전 포인트를 3개를 뽑으라면 첫 번째가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두 번째가 11월 미 대선 결과, 네. 세 번째가 실업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네. 요게 이제 중국 정부 가장 관심 있는 3가지일 겁니다. 실업률은 아까 제가 경제 이야기 우리가 좀 했지만 다 연동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다 뭐 지방 부채든 부동산이든.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 타이완 총통 선거인데 이 타이완 총통 선거가 만약에 지금 분위기대로 지금 거의 뭐 오차범위지만 만약에 총통 선거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이제 민진당이 된다라면 상황이 매우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타이완이란 걸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딱 3가지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정학적이죠. 그러니까 태평양을 나가려면 대만을 거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지경학적, 그다음에 기경학적. 지경학은 경제 안보, 기경학은 기술 안보.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파운드 절대 강자에 있는 TSMC를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를 그대로 편입시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기술 안보 지금 경제 안보 측면에서 목적이 있고요. 이 전략적 목표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진핑 3년의 가장 큰 명분이 이겁니다. 대만과의. 타이완 네.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 시진핑 본인을 떠나서 공산당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결과가 이제 된다는 게 이제 약간 좀 친미적인 성향의 당선자가 되면 민진당 네. 라이칭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대만 해협에서의 이런 무력 시위, 강력한 워딩, 네. 뭐 불지르겠다, 뭐 이런 워딩이 엄청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3가지 말씀드렸죠. 네. 세 번째 가장 큰 명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진핑 네. 3년임에. 네.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대리전이라고 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당이 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을 포함해서 이 반도체 동맹 여러 가 다 그러면 했는데 이게 좀 삐그덕거릴 수 삐그덕거릴 수 있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까 국민당 후보가 지금 호요이 후보가 되면 중국 본토와 대만 간의 이 반도체 협력도 어느 정도의 이제 물살을 타는 것들이죠. 네. 사실 이번에 보셨겠지만 화웨이가 7만 오픈 한 것도 DUB 장비를 했지만 그래서 결정적인 게 바로 대만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이 아니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 국민당과 친중의 국민당과 본토와의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기업들은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중국
뭐 SMIC라든지 중국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더 많이 강화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이 대만 총통 선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지금 민주당이 되고 이럴 경우는 2024 한 해도 또 이 대만 이슈로 또 계속 시끄러울 거고 또 이제 대만 전쟁설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좀 이야기를 드리면 시진핑 주석이 11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도 대만 손대지 마라 이야기했고 12월 달에 지난 12월 달에 그 마오쩌둥 130주년 탄생 기념일 때 축사할 때도 기념사 할 때도 대만 통일한다. 1월 달 신년사 한다. 대만 통일한다. 계속 매달려나는. 그러니까 이게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대만을 통일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는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온 건데 그러면 이게 정말 그 극단적인 어떤 대치까지 가게 되면은 전쟁설까지 막 나오는 게 뭐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그렇게까지 안 가려고 두 나라가 지금 노력한 게 뭐예요? 만나서 이번에 성과가 뭐예요? 11월 달에 작년 11월 때 만나서 아이펙 정상 양정상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 무너진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정보를 복원하자고 했잖아요. 군사 이제 가서 소통하자. 네. 왜냐하면 미중 간에가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국지전 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정찰풍 수환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너무나 극도로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소통 연락망, 군사 관련된 기관의 소통망이 이제 끊어진 상태에서 이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아차 잘못하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이번에 했던 합의 문제 하나가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돌아갔죠. 최근에 이제 중국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 뭐 아시겠지만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빨리 정해라. 네. 지금 빨리 우리 해야 되지 않냐. 네. 지금 빨리 서로 이제 우리 이제 연습할 거야. 분석으로 갈 거야. 알려줬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네. 없으니까 지금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최근에 이제 라인이 한 라인이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이유는 미중 양국도 불안불안하다. 부담스럽죠. 사실. 전쟁이 나면 네. 제가 우리 처음 방송할 때 이게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건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 문제라니까 지금. 네. 이 시나리오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두 나라 원치 않는다. 두 나라 원치 않는다. 안 갈 거로 본다. 안 가려. 근데 이게 이슈가 시진핑 본인도 떠나서 중국 공산 내부에서 아까 명분이라고 했죠.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타이완은 중국이 역사적으로 국공 내전이 있었잖아요. 공산당하고 국민당. 네.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도 진행 중이야. 때문에 공산당의 지상 과제는 뭐예요? 통일을 하는 거야. 네. 그 명분에. 그게 언제냐 다른 거지. 그래서 타이완에 나온 여론들 보면 최근에 이렇게 기사화도 됐는데 만약에 민진당 후보가 이기면 네. 그 대만 그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시진핑이 아마도 어떠한 형태로도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할 것이 확실시 된다. 어떤 뭐 도발, 네. 어떤 전쟁 그게 이제 관련된 게 그렇죠. 있다. 그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해서 뒤에서 해서 그걸 기사화시켜 자꾸 위협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만 총통 후보들 이제 TV 토론회는 제가 봤거든요. 150분 동안 보면 가장 많이 그러니까 국민당과 민중당, 그러니까 제2야당, 국민당, 친중 네. 지금 오차범위에서 있는 민중당 후보와 호요이 후보랑 지금 이제 3세대 중립에 있는 민중당 후보 서로는 서로 공격도 안 해요. 질문하래도 서로 질문 안 해. 질문은 전부 다 뭐 민진당 라이칭도한테만 네. 가는 거예요. 근데 핵심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가 웨이시에가 무슨 말 위협이다 위협. 당신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기 때문에 누가 되든 어쨌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심인 타이완이고 그러니까 미중 신냉전의 에이스포커다.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런 말을 왜 나와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미국 네. 입장에서. 무기도 팔아야지 미국도. 네. 무기도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되든 미중신 대전은 계속 전략 경쟁은 계속 된다. 이 이슈는. 그러니까 여러모로 뭐 좋을 때는 뭐 하겠지만 두 나라 간의 전략 경쟁은 장기적으로 된다. 근데 이게 시간을 끌면 끌릴 수가 있는 문제인가요? 아까 말한 대로 대만? 한쪽은 명분을 가지고 내가 또 당선이 됐는데 이것도 뭐 통일을 해야 된다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절대 포기 못한다 하고 있으면 그냥 대치 상태로만 이렇게 가면 시간이 이렇게 끌어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결국에는 누가 한쪽이 포기를 해야 되는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에? 미국과 중국? 네, 대만을 놓고. 대만을 놓고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일단 대치가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만이 지금 반도체라는 것도 있지만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지금 인도 태평양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중국에 넘어가면 운신의 폭이 엄청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치 상태가 오래 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다른 시나리오 아까 그러면 끝날 것이냐는 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물밑 저울이 있는 것들이죠.
내가 뭘 주고 대만 내가 가져갈게. 네. 참견하지 마. 근데 그게 엄청 커야 되겠죠. 엄청나게 커요. 그렇죠. 예. 그럼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 아까 뭐 무기 수출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과의 충돌과 해서 얻는 게 있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긴 측면에서 이게 계속 대치할 것이냐 누가 해결할 것이냐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중국과의 자꾸 충돌하면서 잃어버리는 것과 내가 이 대만을 지킴으로써 하는 것과에 따져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런 물밑 부분에서 그냥 대통령이 뭐 따라 다르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그렇게 협상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뭐 정말 뭐 시나리오대로 중국이 정말 뭐 이틀도 안 되니까 정확히 한 48시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고. 근데 뭐 이런 시나리오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런 대치 국면이 오래 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된다면 아까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요 사이에서 되게 줄을 타야 되는 맞아요. 한국은 줄을 타라는 상황이 될 텐데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러면 어떻게 좀 하는 게 뭐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2024년도는 전쟁과 같은 시기 올 것이다라고 제가 판이 바뀐다라고 했죠. 정치가 경제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전 대통령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전 대통령 이야기했던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없는 걸로 해 물려. 그럼 의미가 없으신다고요. 지금 그렇게 판세 가고 있다고 지금. 왜냐하면 슈퍼 선거의 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르헨티나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한다고 다 했는데 지금 시진핑이나 여러 지금 나라들 야 네가 온다고 나 승인까지 다 해줬는데 이 브릭스 플러스가 다 했는데 아르헨티나 갑자기 쏘리 하면서 안 들어가게 됐다고. 지도자가 바뀌어버린 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전쟁에 비유한다면 특히 이제 이 트럼프가 온다는 가정에서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지금 현재까지 우세를 한 60% 이상 봅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죠. 지금은. 근데 그렇죠. 또 다른 분도 있더라고요. 네. 다른 분도 왜냐하면 그랬었는데 바이노믹스가 지금 그래도 조금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경제지표가 올라가니까 바이노믹스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전쟁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하마스 전쟁 이 중에서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뭐 나이 많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뭐 있는 게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워낙 이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가 크니까 뭐 지금 바이든을 우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완전히 원점으로 해결되면 저는 이 전쟁의 시기에서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냐면 조금 제가 좀 비유를 좀 어떻게 하냐면 전쟁의 시기에 이기기 위한 고전적인 좀 내용을 가져온다면 손자병법 네. 보면 도천지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천. 예. 그러니까 손자병법 1장 시계 표현에 나오는 건데 전쟁 이기기 위해서는 도천지장법을 반드시 해야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도가 뭐냐면 군주와 백성의 뜻을 함께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의 의미는 분열을 하나로 모으는 국가 지도자 리더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그러니까 무조건 강대국에 편승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게 이제 밴드 웨건 효과라는데 지금 시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강대국을 이야기하기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국면이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 반대편 쓴나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G7, G20도 있지만 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또 이 중국의 이거는 여러분 그건 또 아셔야 됩니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뭐 동맹국 우방국이라는 나라가 60개 플러스 알파인데 네. 중국이라는 나라를 경제 규모로 1, 2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에 의지해 살아가는 나라가 120개국 플러스 알파입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천이잖아요. 네. 천은 뭐냐면 이 전쟁터의 덥고 추위를 알아야 되는 기상 조건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정세가 판세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판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좀 자율성, 유연성이 좀 필요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G가 뭐냐면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전쟁터의 그 멀고 험준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략적 지정학적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가지고 좀 국익을 위해서 밀당을 해도 되거든요.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게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제일 잘 나갈 때라고 봅니다. 엄청 잘 나갑니다. 역사상 대한민국 가장 잘 제일 잘 나갑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패가.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한다고 해 저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고요. 그런 힘인 거. 그다음에 장이라는 게 장수를 이야기. 전쟁에서 장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미국이 우리를 보는 속내, 중국이 우리를 볼 속내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셔야 되고, 이와 함께 우리 기술 인재들이 중국과 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네. 이게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다음 마지막에 법인데 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 식량 보급 물자 그다음에 이 군대 기강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미중 간이 있는 이 전략 경쟁이 장기화된다. 그럼 거기에 맞는 우리의 제도나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요소수 사태 났을 때 네. 이게 2년 전에 났던 게 또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요 요소수가 자급 공급망으로 해서 50% 이상을 작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터지고 나서 거의 한 70%까지 중국 의존도가 낮았다가 또 1년이 지나니까 바로 90% 쭉 올라가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업들은 이 기업들 잘못한 게 없어요. 기업은 이윤을 따지기 때문에 아니 중국이 가깝고 물리비도 덜 들고 돈을 많이 버니까 중국산 요소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부분에서 정말 이런 공급망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도천 지장법 제가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전쟁 같은 시기에 이것을 준비를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뭐 조금은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것을 최적화시켜서 우리가 어깨 펴고 허리 펴고 충분히 우리 국위를 위해서 밀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저희 채널이 이제 그 재테크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할 때 요즘엔 또 워낙 또 세계 경제나 어떤 뭐 그런 정책들이 영향을 또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중국이라는 어떤 요 한 파트도 정말 많이 또 공부하고 또 좀 그렇죠. 관심을 많이 갖는데 24년 이제 또 새해니까 중국발 뭐 리스크 그리고 중국발 어떤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데 이걸 우리가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이상은 뭐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하다라고 어떤 그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2024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주식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주식이 간단히 비근한 예로 두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아디 같은 경우가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2023년도만 해도 한 350만 대.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중국 내수를 많이 했던 이유가 있죠. 세계 1등인 거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 주가는 거의 뭐 30~4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주가의 현 상태다라는 얘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불신이 있다는 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심리적인 요인 이런 신뢰도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전체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전체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플러스 예전에는 외국인 돈을 빼더라도 중국 투자자들이 버텼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이 못 버티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전체도 다시 원점으로 신뢰와 지금 심리적 요인 때문에 상반기도 버겁다. 그 첫 번째 비아디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 주식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상하이하고 선전에 있는 가장 우량주라고 시가총액 상위 한 300개 기업들만 해서 뽑아서 만든 게 CSI 300 지수가 있거든요. 거의 뭐 작년 한 해에도 한 14% 떨어졌을걸요. 그게 뭐 작년만 아니라 계속 그랬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코로나부터 해서 우리 작년 한 해까지 계속 지금 평균적으로 한 14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기업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말한 시가총액 300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지금 중국인이든 외국 투자자든 지금 불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안 보시는 게 좀 마음 편할 것 같다. 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에 이제 중국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유동성을 풀 것이냐. 이제 그게 어느 정도에 이제 아까 꾸역꾸역 맞추려면 돈을 풀 때가 그때 온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1분기는 어느 정도 지금 작년에 풀었던 돈이 이제 들어오고 풀릴 것이고 또 이제 소비가 이제 중국 이제 뭐 춘절도 있고 또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2분기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제 중국이 서서히 이제 소비가 그때도 안 살아나면 그럼 중국 정부가 또 지금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네. 그럼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거 지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 가까이 안 나오면 네. 중국 정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정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볼 때는 아까 기초체력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중국 체제를 우리가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금융 자본 시장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해. 그는 바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거는 분리, 독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고기쯤 온다. 그럼 어느 정도 부양을 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근데 상반기까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심리적인 요인데 신뢰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해보는데 안 먹힌다. 그리고 그 시점이 아마 저는 그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인위적으로 막 뭐 경기도 부양을 해야 되고 뭐 주식도 막 좀 끌어올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후반에는 좀 나올 수도 있다. 네, 특히 홍콩 같은 경우가 지금 홍콩 HGC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뭐 지금 제일 뭐 저평가다. 네, 뭐 지금 이런 1월 얘기 뭐 저점이다 이런 이번 얘기 그렇죠. 하니까. 지금 홍콩이 지금 1월부터 지금 이제 아마 한 1조가 넘는 돈이죠. 일단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한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한 9조가 넘는 돈이 지금 물리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금융감독 가서 막 하시거든요. 네. 그게 보시면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있는데 홍콩 지수 제가 볼 때는 일단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홍콩은 좀 일단 이걸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빠지고 그러니까 상반기를 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하반기 갔을 때는 이제 그래도 여기 이제 이런 리스크가 좀 빠지면 본토보다는 그래도 홍콩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하반기 가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또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부동산이 우리에 또 연관되는 게 그닥 크지는 않거든요. 돈을 투자했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이제 어쨌든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그게 중국 경제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경제가 흔들면 우리가 또 됐기 때문에 그게 경제가 힘들어지면 아까 말했던 심리와 신뢰도가 떨어지면 돈을 빼기 시작하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소비자들이 지금 계속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살려는 사람 많습니다. 안 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정책이 어디까지 나오나? 정책 어디까지? 제가 이제 하고 오늘 촬영하고 제가 중국을 가거든요. 가서 현장을 많이 또 보고 올 겁니다. 제가 여러 도시를 더 가서 인터뷰도 하고 부동산 파는 데 가서 이야기도 하고 언제 뭐 어떤 거 볼 건데 뭐 살아있는 이야기 또 가서 좀 갔다 와서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네, 뭐 지금 대충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부동산이 이게 무너지는 것처럼 부동산발 위기가 오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단기적인 이슈는 계속 터져 나올 거다. 네. 단기 이슈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터져 나오면 또 그리고 또 서방에서 계속 또 나올 거거든요. 중국도 이 부채 해가지고 또 이 부동산 이슈를 해가지고 또 어려울 것이다. 또 이게 힘들 것이다. 금융위기 온다. 네. 그러다가 또 2024년도 한 4% 하면 어떨 건데 경제 성장률. 저랑 내기하면 내가 4% 성장하면 어떨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런 위기는 계속 온다니까. 그러니까 중국 위에 차이나 리스크는 계속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많은 게 다 리스크입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다? 아까 제가 관전 포인트는 대만, 미중 대선, 그다음에 실업률. 네, 실업률. 그러니까 그 실업률 말이 실업률이지만 엄청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산당의 유지를 위한 명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하면 이제 주식은 상반기는 좀 조심하시고 하반기에 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쪽에서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우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투자에 좀 반영하지는 않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혹은 경제 시스템 리스크 이까지는 조금 좀 과하다. 네. 이렇게 중국 경제 전문가이신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중국의 지금 뭐 부동산 발 뭐 위기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미중 분쟁 그리고 뭐 대만과의 어떤 관계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